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엔비디아가 전 세대보다 인공지능 추론 속도가 최대 30배 빨라진 블랙웰 아키텍처를 공개했습니다. 전작 H백 호퍼보다 AI 학습은 최대 5배, 전력대 성능비는 25배 개선해 일반 인공지능의 도래를 더욱 앞당기겠다는 각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쿠팡이츠가 무제한 무료 배달이라는 파격적인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이를 통해 배달의 민족의 독주 체제를 깨뜨리고 알리익스프레스가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쿠팡 와우 회원을 늘리는 락인 효과도 내겠다는 보관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신용평가사들이 롯데 하이마트 등 국내 유통업체의 신용등급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소비가 줄면서 경쟁은 심화돼 실적이 크게 타격을 받는 등 재무 구조가 악화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브런치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의 시장 어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PB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체감을 하는 건 아마 더 안 좋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반도체가 지금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코스닥이 0.5% 수준, 코스피가 1.2% 혹은 1.1% 수준의 하락보다 더 안 좋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 미증시가 약간 좋지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개장과 함께 나스닥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이 너무나 좋았는데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그 상승분을 모두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미증시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많이 약해졌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흐름이 아쉽게 우리나라 증시에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은 선물시장 그리고 현물시장 모두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 매수한 수준만큼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700포인트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1개월 정도 지난 선물옵션 동시 만기 때 한 차례 돌파를 한 것 외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코스피 기준 2,650포인트를 지키려고 하는 힘도 강합니다. 박스권이 조금 강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이 부분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긴 하나 적어도 지금까지의 올해 수급을 보게 된다면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수 우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장은 결국 올라가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나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꽤나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일본입니다. 일본 증시 그리고 일본의 경제 정책 그중에서도 통화 정책에 큰 폭 변화가 있었는데요. 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 차례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이번 금융 정책의 변화라고 하는 이 변수가 우리나라 증시와 세계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오전까지는 분명 시장은 출렁였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학문적으로 조금 이해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불확실성입니다. 일본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대략 정오 정도에 나왔는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불확실했기 때문에 시장이 밀렸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기준금리가 결정이 된 이후 이제
불확실성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저는 오후장은 그래도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일본의 기준금리는 기존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것이 엔화의 가치를 단기적으로 올리는 요인은 작용하나 그 못지않게 달러의 강세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쉽게 원화의 가치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40원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아마도 이게 1340원 정도 조금 더 높게 간다면 1360원 정도가 되면 외국인들이 그때부터 시장에 자금을 유입할 수 있는 매력은 조금 더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시장이 조금 밀리는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되 내일 시장이 크게 나쁘지 않다면 아마 2650포인트에서 2700포인트 코스피 기준 이 사이를 계속 맴돌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폭 어려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크게 지금 시장이 밀리는 것은 아니니 계속해서 시장은 오를 것이다. 그리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본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우리 시장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대표님께서는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그 피봇에 대한 기대감들이 한 차례 좀 꺾인 상황이고, 통화 정책 일단 일본에서는 이제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불확실성은 좀 사라지는 부분입니다. 일단 FOMC에서의 이슈, 요 FOMC만 지나고 나면 어떤 그 시장에서 약간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라는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만약 그 사이에 조정이 나오는 거는 일단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텐데 이 조정의 폭이 사실 어느 정도까지 깊어질지는 지금 가늠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뭐 해외 증시에 비해서 어떤 상승의 흐름이 좀 약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미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 이어가면서 18주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 상승이 나오면서 추세대 하단자를 이탈하지 않는 결국 이 채널, 상승 채널 안에서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흐름이 지속되는지 여부,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시장의 대장이라고 생각하는 미국 증시가 추세 이탈이 나온다라면 국내 증시도 일단 조정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이번 조정은 뭐 그렇게까지 깊게 나올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찌됐든 시장의 큰 사이클, 금리라는 부분에서의 인하 시점이 6월에 온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면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기회장이 온다. 이렇게 보고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증시 조정이 있더라도 그 폭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전해주셨고요. 조정이 있다면 매수 관점으로 활용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지금 시장에서는 온실가스 섹터에서도 강세 흐름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탄소 절감을 위해서 420조 원의 정책 자금을 투입하기로 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단위로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본격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섹터 안에서는 그린 케미칼이 가장 큰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네요. 1%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도 함께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온실가스 섹터 오늘의 상승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우선은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온실가스는 이렇게 보면 탄소 배출권이라고 네. 하는 이 부분이 제 기억에 10년, 15년 전에도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크게 회자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탄소 배출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장도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은 각국 정부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이 민간에서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린 케미칼이 올라간 것은 정부가 420조 수준 자금이 투입이 되면서 이 클러스터라고 하는 한 가지 기술력을 확장시키겠다고 하는 이슈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거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정부가 특정 이슈를 보이지 않고 그저 온실가스 배출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움직임이 나오고 민간에서의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오늘 주가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슈에 따른 주가 상승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주가가 오르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일정 부분 비중을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실적은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지난해 제가 아직 4분기의 흐름은 다 확인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적어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실적은 좋지 않았고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보이고 있는 재무 구조도 상당 부분 좋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기업은 그리고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새로운 시장이 열렸고요. 여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사업이 진행되는 초기에는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조금씩은 늘어나는 모습은 나와야 하는데 동사는 아쉽게 지난해 2023년의 경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시장이 지금 보이고 있는 로봇이라든지 AI처럼 매출액이 매년 늘어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산업 생태계가 아직 구축된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의미하는 것은 주가의 상승이 단순하게 기대감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만으로 계속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린케미칼을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보신 분이라면 오늘처럼 주가가 오를 때 가급적 매도할 것을 권해드리겠고 중기나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신 분이 혹시나 매수 가격 위로 왔다면 우선은 정리를 하고 다른 섹터로 갈아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 부근에 왔다면 정리를 하고 다른 섹터로 갈아타 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섹터 내에서 에코프로 H는 지금 주가 상승 탄력이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지금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소식이 주가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감사 보고서 제출에 대한 부분 이거는 당연히 잘 나와줘야 되겠죠. 감사 네. 거절이 나온다면 지금 상패 시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는데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일단 잘 나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섹터 그러니까 탄소 배출 관련된 섹터에도 들어가 있고 하지만 지금 그 에코프로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을 이쪽으로 좀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강했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 일단 이름이 에코프로가 붙은 것 중에서는 시총이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이렇게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는 강한 시세 흐름도 보여줬고 오늘 조정이 나오는 부분은 앞에 보이는 매물대에서의 어떤 차익 실현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이제 탄소 배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를 덧붙여 드리면요. 네. 지금 관련 종목들이 이제 막 바닥권에서 어떤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슈 때문에 시세가 나왔거든요. 이게 연속성 있게 지속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 시장에서 어떤 소외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은 이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인류가 지구에서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해서는 결국은 이 탄소를 줄여야 된다라는 부분들. 네. 그래서 유럽의 이제 아리백이라는 이런 부분들, 국경 탄소세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어떤 각 기업들의 대응책이라든지 정부의 정책들이 좀 맞물려 있다라고 본다라면 지금 당장 연속성 있게 시세는 안 날지 모르겠지만 요게 어느 모멘텀으로 인해서 좀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 후에 지금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 연속성을 좀 보이는지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하고요. 4월 4일 날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기후 관련된 요 내용들 이제 고려대에서 이제 주관을 하는 그런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이 재부각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어떤 반도체 섹터라든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sek터는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만 또 시장이 계속해서 같은 섹터들만이 상승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해두고 이게 우상향 흐름이 나올 때는 저점 매수 관점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대신에 물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거래 대금이 네. 나와줘야 되겠죠.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추세적으로 오르는지를 한번 먼저 보고 정리를 해보자라고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종가 베팅할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B님께 먼저 질문을 해볼게요.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 어떤 거 가지고 오셨을까요? 섹터 먼저 공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섹터 자체는 정유 섹터입니다. 넓게 보면은 원유 섹터 다 확인이 이렇게 다 포괄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WTI 가격이 전일 종가 기준 배럴당 80달러가 소폭 넘었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배럴당 100달러 그냥 넘어가는 게 국제 유가였는데 경제가 전반적으로 생태계가 변한 것인지 아니면 원유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한 것인지 어떤 게 정답이 될지 알 수는 없으나 국제 유가가 경제 상황과 함께 움직였던 과거의 모습은 적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이슈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중동 지방에서의 이슈 부각에 따른 원유 생산 감소 등에 따라 국제 유가가 때로는 올라가는 경향도 드문드문 나왔습니다. 물론 그게 최근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처럼 WTI 가격이 배럴당 80달러를 넘어갔다는 점에서 원유, 정유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에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 것은 참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만 점진적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즉 일정한 선형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수요가 핵심입니다.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해운이 되든 경제 공장이 되든 원활하게 산업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그런 초기 혹은 회복기에 있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에 따라 정제 마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유 섹터가 지금 주가도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유주를 우리가 지금처럼 시장에 리스크가 산재되어 있을 때 조금 안정성을 토대로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종목은 어떤 걸 바라볼까요? 네, S오일입니다. 우선은 정유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영위됩니다. 크게 세 가지네요. 첫째로는 말 그대로 정유입니다. 정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동,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두바이유를 가장 많이 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정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정제 처리된 원유인 정유를 시장에 공급을 하고 수출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또 하나는 이를 기반으로 하는 석유화학, 마지막이 윤활유 사업입니다. 셋 중에 마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윤활유 사업입니다. 통상적으로 윤활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 기준 20%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각 정유사에서는 이 윤활유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윤활유 사업이 조금 더 확장되기 위해서는 전방 산업인 크게 두 가지, 자동차 그리고 기계 이쪽 업적의 흐름이 괜찮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싱싱 자동차가 달리는 것도 아니고 기계에 대한 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오일이든 GS 또 SK이노베이션 모두 윤활유 사업에 조금 더 매진을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이 다양한 원유들 그리고 정제된 이 정유가 우리나라에서만 소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산유국이었지만 지금은 원유를 전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몇몇 동남아 국가, 여기에도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수출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유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수요를 늘린다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가의 성장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고요. 덕분에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정유 관련된 기업들의 수출력이 조금 더 개선되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S오일은 그중에 하나입니다. GS라든지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도매를 담당하는 땡땡 석유, 홍구 석유 이런 기업과는 다르게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S오일은 다른 변수보다 국제 유가, 이 단일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되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예전에 제가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하면서 상관계수를 한번 구해봤을 때 S오일과 국제 유가의 상관계수는 무려 0.91이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건 S오일의 주가에 사실상 실적, 기타 다른 거 보는 것보다는
국제 유가 하나만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를 전 세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금리 인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경제가 나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각국에 있는 공장은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고요. 이에 따라 전력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해운도 원활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HMM, 펜오션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해운이나 선박 관련된 기업들의 수주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경제가 이제 회복기를 넘어 호황기로 접어들 수 있는 거점이 어느 정도는 마련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때 늘어나는 주된 에너지원은 크게 두 가지. 첫째로는 전기, 그게 아니면 원유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S오일이 앞으로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점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S오일을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85,000원, 손절 가격은 7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S오일 짚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85,000원, 손절된 7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제약바이오 섹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쪽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일 이제 미국에서 GTC라고 해서 엔비디아에서 진행하는 반도체 관련된 AI 관련된 이런 이슈가 있었고. 그런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도체 섹터 단에서의 어떤 유의미한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쪽 sek터의 힘이 상승 동력이 이제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두어 달, 석 달 넘게 이렇게 그 시장의 주도주로서 자리를 매김했던 제약 그 반도체 섹터가 조정을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과연 국내에 어떤 섹터가 그 빈자리를 좀 채워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반도체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확 무너지거나 이런 흐름들은 나오지는 않겠지만 쉬어가는 구간에서 좀 강하게 현재 어떤 주도 섹터로서 자리를 잡아줄 수 있는 섹터는 2차 전지 아니면 제약바이오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제약바이오를 저는 보자라는 입장인데 이유는 이제 미국 암학회라고 하는 AACR 요게 4월 5일부터 1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일정이 잡혀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관련 종목들에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고요. 최근에 이제 HLB라는 그 그룹 관련 종목들이 신고가 행진을 하다 보니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알테오젠, 그 다음에 레고캠 바이오 이런 기업들의 라이센싱 아웃이라는 그런 호재도 겹쳐졌고 기존에 이제 좀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던 제약바이오 섹터에 어떤 하나의 큰 기대감을 좀 안겨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흐름을 보게 되면 툴젠이라는 종목 어저께도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지금 거의 또 상한가 부근까지 이렇게 급등이 나와 있는 신고가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에이프로젠이라는 종목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워낙 많기 때문에 거래 대금 없이 지금 바닥권에 놓여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일단은 우상향으로 추세를 이렇게 하나씩 둘씩 돌리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 때문에인지는 몰라도 그 관련 종목들의 상승 흐름들이 전반적인 바이오 섹터를 좀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도 바이오 섹터 신고가 갱신하는 종목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중국을 좀 때려줬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참 다행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그 상원에서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었어요. 결국은 이제 중국 바이오를 규제하겠다라는 그런 이슈로 인해 갖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이 그 무거운 종목이 최근에 박스권 하단 자리에서 굉장히 강하게 급등을 해줬죠. 그리고 바이넥스라는 기업입니다. CMO라는 어떤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처럼 어떤 그 바이오 약품을 만들기 위한 제조를 하는 그런 기업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ST팜이라는 기업 역시 이제 CMO 쪽의 기업인데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빈자리를 좀 잘 메워내는 그런 흐름들이고 거래 대금이 이쪽 섹터에도 지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3,000당 제약할 것 없이 셀트리온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바이오 섹터에 좀 집중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관점에서 바이오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저희 어떤 종목을 바라볼까요? 네, 뭐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최근에 좀 강한 흐름들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짧은 매매도 괜찮겠지만 일단 이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서 시장에서 좀 집중을 받고 있는 거는 결국 CMO 관련 종목들입니다. 그 중에서 ST팜이라는 종목, 이 종목을 오늘 저희는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ST팜 같은 경우가 이제 결국은 그 제약회사, 바이오 회사들의 신약을 만드는데 어떤 물질들을 생산하거나 제조하는데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사 중에서 이제 그 임상 3상을 통과하는 어떤 신약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사실 어저께 급등이 나온 부분이고, 이게 이제 임상 3상을 통과하게 됐을 때 시장 규모가 한 3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ST팜이 여기서 얻어지는 매출액이 대략 한 2천에서 3천억 정도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영업이익이 한 11% 되는 부분들, 향후 이 바이오 산업 섹터가 커짐에 따라서 한 20%까지 이렇게 증가시키겠다라는 포부도 기업에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모멘텀 굉장히 잘 맞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레고캠 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었잖아요. 근데 차세대 뭐 항암 관련된 뭐 ADC라는 요 부분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계약도 체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우상향하는 흐름, 지금 최근 저항단을 돌파하고 오늘 조정을 좀 받는 그런 흐름인데, 이 흐름이 좀 지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관점에서 종가 매수로 준비를 했고요. 일단 뭐 매수가는 당연히 종가겠고요. 목표가는 한 11만 원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손절가는 84,500원 정도 이렇게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 ST팜을 가지고 오셨고요. 목표 주가는 11만 원, 손절 라인 84,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상승하는 섹터 중에서 철강 섹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철강에서 가장 큰 상승률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자사주 매입 소식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를 좀 매입을 한 건가요? 제가 지금 한국철강 말씀이시죠? 네. 제가 지금 좀 잘 보고 있어가지고요. 우선 한국철강이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고 600억 규모 자사주 취득입니다. 이 600억이라고 하는 수준이 동사의 시가총액을 고려하면 5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소각을 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제가 오늘 철강주도 움직임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았습니다. 장 초반부터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양상이 있다가 장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 더 움직임이 커지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철강주가 지금 시점에서 큰 폭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산업 자체가 우선은 크게 나아지는 모습이 나와야 하는데,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은 괜찮습니다. 반면 자동차는 조금은 삐거덕거릴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철강 공급과 이에 따른 수혜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 그리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타 섹터에 해당하는 조선 쪽은 흐름이 지금 좋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강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표면이 매끄러운 냉연 강판을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것에 반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열연 강판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 열연 강판 같은 경우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현대제철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지만 그 아래에 있는 다수 기업들도 대규모 선박이 아닌 이상은 일정 부분 시장에 공급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철강업계 전반적으로 실적이 강한 턴이 나오기는 조금은 어려운 구간으로 보입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온다 하더라도 대다수가 2차 전지와 관련된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일 뿐 지금 철강 쪽은 아닙니다. 그것을 감안한다면 한국철강이 오늘처럼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을 때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조금 축소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올라간다면 비중을 축소해 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철강주 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철강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적인 산업단에 굉장히 저 PBR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할 정도로 많이 있는 그런 섹터고 오늘 뭐 자사주 매입 이런 호재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저밸류 업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좀 동참을 하는 흐름으로 계속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철강 섹터 내에서의 어떤 자금적인 부분 여력이 좀 충분한 기업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선별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어떤 가치나 밸류적인 측면에서 싸다라는 관점, 대부분의 철강 종목들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2차 전지에 엮이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그런 종목단에서의 어떤 우상향 흐름이라든지 거래대금에서의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던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일단 그 한국 수출입 동량 좋아지고 있고요. 자동차 네. 판매량 증가하고 있고요. 중국도 생산 지수 이번에 좀 증가하는 그런 흐름들 나왔거든요. 글로벌 GDP의 전망치도 지금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로벌 경기가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좀 더 가파르게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철강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철강주 같은 경우 주주 환원 정책 지속적으로 좀 확인해 보자라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여기서 또 삼성물산의 이슈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위스콘신 태양광 사업권에 하나솔루션에 좀 매각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소식에 따라서 주가 어떻게 좀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삼성물산의 오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1.25%로 소폭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위스콘신 태양광 사업권을 하나솔루션에 매각했다라고 하는 이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면 당연히 오늘 주가는 올랐을 것이다. 지금 그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이슈는 그저 이슈에 그치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사실상 지금 삼성물산의 주가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저 PBR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기타 변수는 사실상 삼성물산의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 PBR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소폭 개선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나오면 삼성물산 또한 주가가 반등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삼성물산의 지금 시점에서 이슈가 나왔다라고 하는 점을 토대로 매수를 하는 것은 조금 자제할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보유를 하고 있다가 주가가 소폭 밀리게 되어서 손실권에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삼성물산입니다. 저 PBR 관련된 이슈는 아직까지 마무리된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계속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물산 저 PBR과 관련된 이슈까지 한번 엮어서 살펴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저 PBR 하면 또 증권주도 떠오르실 겁니다.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은 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 증권주와 관련해서는 주주총회 이후에 좀 바라봐야 할까요? 일단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온다라는 관점, 우리가 이제 흔히 잘 알고 있는 금리 인하 시점에는 증시가 강세로 가는 경우들이 많죠. 유동성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이 늘어나는 거래량에 따른 수입료, 수수료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일단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미 주가들이 많이 좀 반영을 했다라고 볼 필요가 있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뭐 올 초부터 밸류 프로그램에 따른 주주 환원 정책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금융권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부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면 결국은 이에 따라서 그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 아니면 배당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들은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추세적인 관점에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뭐 3월에 하냐, 6월에 하냐, 지금 3월은 거의 물 건너 갔지만 6월도 지금 전망치는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70%에서 55%대로 지금
페드와치에서 나오는 퍼센테이지는 지금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일단 물가는 잡혔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언제 하느냐가 관건이지 금리 인하는 한다라는 관점으로 본다. 그렇다면 금융 섹터, 특히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이 상승 모멘텀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만약 증시가 안 좋아서 조정이 나온다라면 저점을 잘 만들어내고 다시 한번 상승으로 돌리는 시점에 우리가 투자해 볼 수 있는 섹터로서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점 이후에 돌리는 부분을 투자의 포인트로 삼아봐도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노량진 1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포스코 ENC가 입찰 참여 의지를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주가 좀 유력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하지만 주가는 지금 그렇게 바로 반응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이슈 앞으로는 좀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 자체가 우선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데요. 아무리 서울이라 하더라도 말 그대로 노른자 땅을 수주를 받아서 거기에 아파트가 되든 무엇을 올린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 공급해야 하는 이 공급 가격,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분양가가 되겠죠. 이 분양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이 더 높거나 기타 인건비나 부대 비용을 포함하면은 사실상 지금 크게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건설사들이 지금 아파트 분양을 조금 뒤로 미루거나 신규 수주를 최대한 자제하려고 합니다. 물론 서울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앞으로 조금 더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온다면 결국에는 거기에 따른 상승분을 명확하게 비용 책정을 하지 못하고 가격을 시장에 공급해 버린다면 그때는 손실이 오히려 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곳에 분양을 아파트 특정 시행사 시공사가 참여해서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의외로 거기에 따른 수익성은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가급적 건설주는 우리가 최대한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대량 수주가 나온다 하더라도요. 지금 조선주 보시게 되면 좋은 수주 참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수주 산업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이 수주 금액을 몇 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받게 된다는 것. 하지만 그 안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커집니다. 특정 산업이 좋지 않게 되는 모습이 나오면 최근에 건설사의 재무제표 동일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매출 채권이 전부 다 크게 늘어납니다. 이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돈을 받아야 하는데 이걸 지금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유동성 위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얼마 전 태용건설의 PF와 관련된 이야기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는 지금 당장 회복을 우리가 바라거나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정말 완전히 회복되는 걸 확인을 하고 분양시장도 크게 나아지는 모습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ENC의 경우 장 외에서 거래되는 종목이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양대 시장 오늘은 어제와는 사뭇 다르게 힘을 내지 못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코스피 지수의 하락률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23%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2652선에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의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4%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890선에 종가를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물을 출회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천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7천억 원 넘는 매도세를 포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은 9천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물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각각 1,000억 원 규모로 덜어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2천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과 딱히 다르진 않는데 일단 외국인들의 코스피에서의 1조 3천억 정도 한 3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은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선물에서도 이제 대량 매도세가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이게 저 PBR 관련된 섹터 내에서의 매도세 이런 부분들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있어서 차익 실현 이런 정도로 지금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어떤 추세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최근 이제 저항을 돌파했던 그 구간에서의 만들어진 저점 자리 2,619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단기적인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는 그런 흐름으로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딱히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추세대 하단 자리를 이탈하는 그림이 나올지 아니면 최근 뭐 한 2주간 박스권 흐름을 이어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흐름이 이어질지 여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좀 변화를 많이 겪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국 증시 흐름을 먼저 살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PB님께서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불확실성이 한 가지 사라진 것에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차트 좀 띄워놨는데요. 코스피 오늘 분봉 차트입니다. 저점이 12시 50분입니다. 이때부터 시장이 반등을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12시 35분이 저점이었고요. 이후 반등합니다. 대략 이 시간대쯤에 일본의 기준금리와 관련된 이슈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발표 이후 시장이 나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미증시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우선 그것과는 별개로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매우 큰 리스크 하나가 사라졌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밤 미증시가 크게 흔들리지만 않고 내일 시장이 잘 버텨준다면 내일 모레쯤에는 시장이 다시 한번 오를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시장 계속 긍정적으로 볼 것을 고려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감안한 포인트를 살펴보고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FOMC를 앞둔 경계감 때문인지 우리 양대 시장이 힘을 내지 못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코스피 시장의 하락률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업종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특히나 하락폭이 좀 깊어지는 가운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대 시장은 힘을 내지 못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전해드린 것처럼 코스피 시장에서는 섬유의복과 비금속 광물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크게 힘을 내지 못했던 업종은 전기가스 업종으로 6%대 하락률을 나타냈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운수장비 업종입니다. 3.5%대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보험업종은 2.36% 내림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하락한 업종이 더 많이 집계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인터넷 업종이 가장 크게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2.15%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비금속 업종으로 1.95%의 내림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반도체 업종에서도 1.65%의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 아쉽게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또 3월은 주주총회 시즌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가 주총 슈퍼 위크로 일컬어지는 한 주인데 일단 내일 주총이 있는 기업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 내에서 내일 주총이 좀 예정돼 있는 기업들이 꽤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와 삼성 SDI, 삼성전기가 있는데 네. 주총에서 각 기업들 관전 포인트 저희가 어떻게 잡아가면 좋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삼성전자에서 어떤 실적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어떤 뭔가 주주들에게 기대감을 크게 심어줬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이번 주총은 크게 뭐 주가의 변동성을 가져다 줄 만한 그런 요인들은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난하게 뭐 그냥 흘러가는 증시 흐름 따라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될 거다 이렇게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 SDI는 어떻게 보세요? 삼성 SDI는 네. 개인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자리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어떤 뭐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에 거래가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주가의 어떤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 이슈 나온 이후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크게 실리면서 추세를 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주봉상의 어떤 저점단에서의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조금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 이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섹터와 함께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2차 전지의 어떤 양극재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장비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함께 쾌를 같이 한다라면 업사이드가 그래도 한 15% 정도는 반등의 여지는 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업사이드는 15% 정도 반등 여지가 있겠다라고 삼성 SDI는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2차 전지 뭐 양극재 기업 중에서 LNF도 내일 좀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이잖아요. 이 안에서 저희 어떤 포인트 좀 체크를 해볼까요? 지금 LNF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양극재 소재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약세에 놓여 있는데 추정에서 이야기될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주가 부양할 겁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풀어나갈 수 있을지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요. LNF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가는 상당 부분 고전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이 나온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그 힘이 미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주총에서의 이야기에 따라 나오는 주가 상승이 혹시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일정 부분 매도하는 시점으로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주총회를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을지로 활용해 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또 3위와 4위에 위치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뭐 주주 환원 정책이 좀 대세로 자리 잡지 않았나 싶은데 이 기업들은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속쓰린 얘기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사안을? LG엔솔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이 배당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주주 환원 정책에 있어서 보통 어떤 현금 보유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의 실적 증가 추이가 굉장히 높은 기업들, 이런 경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뭐 미국 기업이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어떤 그런 회사였다라면 모르겠지만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겠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굉장히 뭐 CALT와의 접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성장 섹터에 있어서 굉장히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섹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배당을 준다. 저는 오히려 그건 악재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어떤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입장에서 글로벌 CM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성장에 대한 포인트로 초점을 두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이지, 이 기업에서의 어떤 그 이익을 주주들과의 쉐어를 노리고 들어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주주환원 정책이 나온다라면 오히려 주가에는 안 좋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온다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PB님도 이 의견 동의하세요? 네, 아마 당분간 배당 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두 기업의 현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 그냥 우선은 돈이 있어야지 줄 수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수익이 난다, 실적이 난다, 그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회사에 현금 유입이 있어야 되는데 두 기업은 아직까지 지난해 기준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영업 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은 유입이 되나 투자나 재무는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아직까지 두 기업 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또 실적이 나온다 할지라도 또 주주들에게 배당을 할 만큼 여력이 크다라고 하는 인식보다는 차라리 그 돈으로 미래에 주주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주기 위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나라의 이 오너 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사실 또 하나가
배당에 인색합니다. 사실상 오너 일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 참고로 우리나라의 특정 오너 일가에 대한 연구 논문이 하나가 나오게 되면 세계적으로 정말 큰 관심을 갖습니다. 정말 특이한 국가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오너 일가는 전반적으로 기업 자체를 이 오너 일가의 소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 예전부터 배당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당 성향이나 시가 배당률도 낮았습니다. 저 PBR 관련된 기업들의 주주 환원책이 나와 이것이 조금 개선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을지언정 그것이 현실화되기에는 시간이 꽤나 걸릴 겁니다. 무엇보다 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셀업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R&D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회사 차원에서의 R&D 비용 증가와 다양한 투자가 이어질 겁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배당이 나온다 하더라도 큰 폭의 배당 수익률은 우리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 그런 면에서 주가의 흐름을 토대로 하는 매매 차이, 그것만 보시면서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배당 차익이 있는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주연 대표의 종가 베팅 종목 ST팜입니다. 미국의 대중 바이오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11만 원, 손절 라인 84,500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청원 PB의 종가 베팅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S-오일입니다. 윤활유 사업이 호조를 보이고요. 마진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85,000원, 손절 라인 7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